반갑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하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여자가 택시 운전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일한 세월이 있다 보니 이때까지 만난 이상한 손님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 중 재밌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몇 개 적어봅니다. 지금은 개인 택시를 몰고 있지만 처음에는 회사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사 택시는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야간에 손님이 더 많아서 산악금을 채우는 데에는 야간이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산악금은 회사에 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혼자 운행해야 하는 택시는 야간에는 그만큼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무시하고 괜히 더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많았고요. 야간에는 대부분의 손님이 취객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도 하고 손님이 모르는 길로 운전하면 돈 더 받으려고 돌아간다며 머리채를 잡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시비가 붙으면서도 야간 운행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이죠.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어요? 그놈의 돈만 아니면 주간 운행이 몸도 마음도 더 편하고 좋죠. 회사 택시를 하던 때는 택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돈만 보고 야간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체력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주간 운행으로 바꾼 적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돈이 안 돼서 금방 야간으로 돌아갔지만요. 근데 주간 운행을 했을 때에도 참 특이한 손님을 한 번 태운 적 있습니다. 태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손님이 택시에 탑승하는 순간 술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술통에 빠졌다고 해도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대낮에 얼큰하게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는 손님을 보고 내리라고 할까 순간 고민도 했지만 이제 와서 내리라고 하기에는 늦은 것 같아 그냥 태웠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어보니 너네 집. 이러는 겁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다시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손님 집이 어디신데요? 하고 부르니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내 집도 모르는데 택시 운전으로 돈 벌어먹고 산다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나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야 너 내려 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술 먹고 취한 사람에게는 말도 안 통할 게 뻔해서 그냥 꼭 참았습니다. 저보다 덩치도 큰 남자를 힘으로 끌어낼 수도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지구대로 갔습니다. 경찰이 취객을 보자마자 혀를 차더군요. 경찰이 봐도 대낮부터 고주망태가 된 그 손님이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경찰이 취객에게 내리라고 말하는데 이 양반이 경찰 말은 엄청 잘 듣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택시에서 내리더니 경찰에게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멀쩡한 신사처럼 예의를 지키고는 택시기사가 멀쩡한 길을 돌아서 간다고 저를 흉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별의별 놈 다 있네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렇게 위험할 수도 아닌 평범한 진상 손님 중 한 명입니다. 취객 중에서는 정말 불쾌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취객들은 뒷자리에 거의 들어 누워서 발로 운전석을 차며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괜히 밖에 나와서 택시 운전한다며 운전을 너무 못해서 거슬린다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진상 중에 최고는 핸들을 지 맘대로 꺾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어찌나 철렁하는지 죽고 싶으면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죽지. 왜 저까지 같이 죽게 만들려고 핸들을 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객이 타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힘으로 하자니 제가 밀리기도 하고 나중에 엮이면 회사 택시다 보니 나중에 컴플레인이라도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회사 택시의 경우는 손님이랑 싸우며 잃어버린 시간만큼 다른 손님을 못 태우고 또 그만큼 산악금을 충당하지 못해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를 꼭 참고 경찰서로 인계를 합니다. 이게 최고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는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택시를 해야 하나 괜히 울적해져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년 넘게 잘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야간 운전 중에는 이런 손님도 만났습니다. 정은 커플이었는데 뒷자리에서 아주 쪽쪽거리고 난리도 안 되군요. 둘이서 온갖 애정 행각을 해대는데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우연히 택시 안도 공공장소인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시기만 붙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봤는지 갑자기요. 얘 전 여친 아니야? 내가 얘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남자친구에게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무인도에 떨어져도 오직 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라면서 서로 쪽쪽거리고 더 닿지 못해 안달이라는 식으로 굴었는데 그 통 메시지 하나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주 싸늘하다 못해 추울 지경이었습니다. 여자가 계속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계속 사과하던 남자도 열이 받았는지 그냥 연락 와서 답장한 건데 왜 그래? 걔랑 지금 헤어진 사이고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순간 욱해서 운전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택시를 내렸는데 그 여자도 따라 내리면서 남자친구한테 달려가 주먹질을 하고 남자는 그걸 또 피하고 난장판더라고요. 그래서 A유금 받긴 글렀네 하며 그냥 다른 손님을 찾으러 떠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들은 저런 짓 안 하고 다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일은 택시 운전인데 매일매일이 절에 들어간 것 마냥 돌을 닦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약과라고 생각될 일이 생겼습니다. 택시 운전 인생 동안 가장 큰일 날 뻔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회사 택시를 몰 때 생긴 일이니까 지금은 한참 더 된 이야기네요. 그날은 장마철이라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며 굉장히 습기가 가득하고 찝찝한 기분의 나쁜 날씨였습니다. 손님도 없고 대부분 기본 요금 손님이라 돈도 안 되는 거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이러다가 산악금도 못 채우겠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떤 남자 손님을 한 병 태우게 되었는데 마침 또 장거리 손님이라서 반가웠습니다. 한 번 태우면 충분히 산악금도 채울 수 있는 거리였죠. 근데 말투가 이상하더군요. 한국말이 어설프고 조선족 말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가끔 영화에서 들어본 말투를 쓰더군요. 어차피 돈만 제대로 주면 거리도 장거리라 돈도 되고 퇴근도 빨리 할 수 있으니 그냥 태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물었더니 장거리하고도 더 들어가는 거리였습니다. 완전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 빗길을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계산을 했죠. 이 손님을 내려주고 거기서 손님 한 명만 더 태워서 회사 근처로 가면 산악금 채우고 돈이 훨씬 남겠네 하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며 신나게 달리고 있었죠. 핸드폰 내비로 주소를 찍어서 장거리 손님이 알려준 주소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가본 길이면 제 나름의 지름길로 갈 때지만 초인길이다 보니 내비가 가란 대로 군말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남자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 길 맞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초행길이라 내비대로 가고 있어요. 지름길 알려주시면 지름길로 갈게요. 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가주세요. 그러더군요. 속으로는 뭐지 이 사람? 생각하며 목적지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손님이 깜박하고 돈을 두고 왔는데 이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밑에만 봐도 4만 원이 넘는다고 짜증을 좀 냈습니다.
그 남자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는데 방금 확인하니까 없었다면서 지갑도 안 들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냥 이 사람을 지구대에 넘겨버릴까? 아니면 재수없었던 생각하고 돈 아까워도 그냥 여기서 내리라고 할까? 고민하던 중 그 손님이 제 난처한 표정을 보며 제 생각을 다 안다는 듯이 경찰서에는 넘기지 말라고 하더군요. 경찰서 가면 한국에 더 이상 있지 못한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며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대신 물건을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물물 교환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일단 드러나 봤습니다. 기껏해야 반지나 목걸이려나? 좀 돈 되는 걸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 신발을 벗으면서 이 신발이 비싼 건데 이걸 대신 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뭐 좋은 메이커 신발이라도 가지고 그러나? 싶어서 신발을 자세히 보니 허름하고 구멍이 나서 다 낡아 떨어진 운동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상한 소리 계속하면 경찰서로 갈 거라고 돈이나 빨리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팅기면서 계속 신발이며 낡은 가방이며 이걸로 택시비를 대신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말하는 투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돈 낼 생각이 없었구나 느낌이 팍 오더군요. 그래서 핸들을 꺾어 차를 갓길에 대고 저기요 제가 다른 길은 몰라도 이 근처 경찰서 위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참에 경찰서 가서 콩밥 좀 자시고 아저씨 원래 나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네. 지금 친구한테 돈 가져오라고 할게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저한테 주소를 불러주는 겁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사는 데인데 거기로 가면 택시비 줄 거라면서 말이죠. 이미 미터기는 5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교대 기간도 다 와가서 불러준 주소까지 거리를 계산해보니 좀 빠르게 가면 교대 시간까지 다녀오겠다 싶었습니다. 5만 원을 그냥 날리기엔 아깝기도 했고 그냥 빨리 다녀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불러준 주소지로 내비를 찍고 달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수상한 일인데 말이죠. 비는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주소지로 가는데 역 근처에 번화가 근처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자세한 길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니 그 젊은 남자는 나이트클럽 쪽으로 안내하더군요. 거기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는 곳으론 안 보여서 아저씨 여기 나이트클럽 근처 맞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처음이라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가면 친구가 나와서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차를 멈추고 아저씨 친구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여기 차도 많고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지만 물어볼게요. 했습니다. 그 조선족 남자는 저를 훑어보더니 제 폰으로 전화하세요 이러면서 폰을 건네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전화하면 제 핸드폰에 그 번호 기록이 남으니까 자기 폰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남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상대가 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휴대폰 주인으로 착각했는지 야 빨리 데려와. 묶어놓을 준비 다 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택시비 얼마 정도 나왔는데 라던가 언제 도착해 내려가 있을게라고 하는 게 맞는데 묶어놓을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하는 건 왜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인신매매가 생각나며 소름이 돋더군요. 그 무렵쯤에 중국인들이 인신매매를 하려고 사람을 납치해 간다 뭐다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여자 혼자 다니다가 납치를 당했다 하는 소문도 종종 돌았거든요. 둘 중에 어떤 거라도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납치해서 데려가려고 했구나.
데려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생각하다가 일단 티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남자가 왜 아무 말 안 하고 끊어요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 살아서 집에 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본다고 하고 스트레칭 하는 척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대로 목적지까지 갔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극한의 긴장감을 갖게 되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지더군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택시 잔금 바꿔줄 현금이 없다고 잠깐 편의점에 들려서 돈 좀 받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알겠다고 해서 택시를 급히 근처 편의점에 세워서 편의점 안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밖으로 택시를 쳐다보며 통화를 하며 이런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말하며 통화가 5분 이상 길어지니 제 택시 뒷좌석에서 그 남자가 내리더니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하염없이 멀어지는 그 남자를 쳐다보며 택시비는 받기 글렀구나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그래서 경찰 분과의 통화는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끊고 저는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잠금 장치를 잠궈 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차 안에서 저는 식은땀을 정말 비오듯이 흘렸습니다. 제가 만약 그 조선족 남자 말만 믿고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전했다면 그리고 돈 5만 원을 받겠다고 그 남자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 돌아가 이야기를 동료 기사들에게 했더니 다들 잘 대처했다며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어떤 기사님은 옛날에 현금으로 택시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뒷좌석에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뺏어가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고생하신다며 음료수를 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마셨다가 계속 배가 아파 병원에 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보다 제가 겪은 일이 더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하긴 제가 눈치를 못 챘으면 돈은커녕 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 후로는 비가 오는 날 밤에는 혼자서 택시를 잡는 사람은 경계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별의별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작년 봄이 오기 직전 아직 한참 춥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춥던 때 생각이 나는가 봐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도 쓸데없는 걸로 야근을 자주 시키는 회사입니다. 일을 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제 시간에 퇴근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때쯤에는 제 대학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이 돼서 회사에 가고 싶다 뭐다 하며 배부른 이야기를 꺼내던 시절인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 시국에 이렇게 일을 시켜야 적성에 풀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근이 매일 같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 다 그 시간까지 정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늦게 끝나는 게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끝날 일 가지고 어차피 해야 할 야근 생각에 일부러 천천히 늦장 부리면서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능률적으로도 손해였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을 배우면 잠이 차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모로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늦게까지 직원들 부려먹는다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매일 같이 있는 야근에 직원들 불만과 원성이 엄청 커다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직원들이 노조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서 파업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동시에 수많은 직원이 이탈을 하게 만들 수 없으니 결국 야근을 없애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무실 불이 꺼지는 걸 용납할 수는 없었는지 야근은 하루에 딱 2명만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걸로 정해졌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얻고 싶은 걸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팀별로 한 명씩 각출해서 교대해 가며 야근을 하기로 정했어요. 저는 딱히 그 노조의 일원도 아니었는데 반사 이익으로 덕분에 편해지긴 해서 그 정도로 줄어든 야근도 감지덕지라 생각하여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이런 일도 생기고 아주 껌 먹고 알 먹고 다 했어요.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남자 직원이 훨씬 더 많은 회사인데 팀 중에 디자인이나 회계 업무 같이 여직원들 구하기가 수월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팀만큼은 팀 전원이 여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팀장님이 여직원들을 통틀어서도 독보적이었어요. 심지어 저보다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팀 내에 있는 20대 여직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얼굴이며 스타일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랑은 업무적으로 겹치는 일이 없어서 전 직원 회식 때 아니면 여 팀장님하고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팀장님은 술도 잘 마시는 사람이라 술자리에서도 언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고 보면 그 미모가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고요. 심지어 결혼까지 안 한 노처녀였는데 아무래도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느껴져서 그랬는지 그녀와 어떻게 친분을 쌓는다는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를 지닌 그녀였습니다. 저보다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저보다 연하라고 해도 다들 인정할 정도로 동안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옷 입는 거 하며 딱 달라붙는 정장이 그렇게 파격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스타일은 성숙해서 매번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고민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면 살살 눈웃음을 치면서 제 인사를 받아주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를 가만두지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남자 직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같은 회사에서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 그 나이에 노처녀면 어딘가 하자가 있거나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녀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정말 왜 결혼을 안 하는가가 미스테리일 정도로 멋진 여자였습니다. 아무튼 좀처럼 그녀랑 같이 인연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2명씩 번갈아서 하는 야근 덕분에 그녀와 추억거리를 잔뜩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제가 저희 팀 직장 상사의 야근 일정을 바꿔주게 되면서였어요. 가족 행사 때문에 야근을 못할 것 같다던 과장님의 부탁에 제가 대신 야근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좋은 마음에 바꿔준 야근인데 하늘은 착한 일을 한 저에게 보답이라도 해주고 싶었는지 그날 마침 같이 야근하게 된 사람이 바로 여태까지 제가 마르고 닳도록 칭찬한 여 팀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이 퇴근할 때도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제가 과장님께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일과가 끝나고 2사람만 남기 때문에 직원 휴게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뒷정리를 마치고 거기로 가니 팀장님은 벌써 노트북이며 뭐며 자기가 업무할 것을 전부 챙겨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 머리에 그날은 또 웬일인지 태가 얇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정말 이 여팀장님이라면 일부러 실수를 만들어서라도 잔뜩 혼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뜬 기분에 저도 모르게 커다란 목소리로 팀장님께 인사를 건넸는데 팀장님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고개만 살짝 들어 저를 쳐다보고는 다시 일에 집중하더라고요. 사무실이 아니고 휴게실이다 보니 책상이 작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낯을 가려서 그래도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서 자리를 잡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인지 일하고 있는 팀장님 바로 앞에 마주 앉도록 자리를 잡았어요. 출근한 지도 벌써 10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녀의 피부는 아직도 뽀송뽀송해 보였고 정말 그녀가 저보다 연상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허리를 꿋꿋하게 세워 앉은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녀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라고요. 야근을 시작하고 몇 시간쯤 지났나 배가 고팠는지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적을 깨는 부끄러운 소리에 팀장님한테 식사는 안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팀장님은 제 질문에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서 식사를 안 할 거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능글맞게 팀장님이 빼야 될 살이 어디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냐고 지금도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 통틀어서 다이어트가 제일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자는 역시 칭찬에 약한 동물이라 그런지 애써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무표정이었던 팀장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 덕에 팀장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있던 경계심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팀장님하고는 처음 대화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하고 있다는 다이어트가 사실인지 도무지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대화는 트게 되었지만 달리할 이야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밥 먹겠냐고 물어보는 게 좋은 대화 소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 혼자라도 다녀오겠다며 밖을 나섰습니다. 저도 밥을 먹고 온 건 아니고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 가서 달달한 커피를 2잔 사서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요. 팀장님한테 따뜻한 커피를 내밀면서 다이어트도 좋지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빈속이면 건강에 더 안 좋을 거라고 이하감에 커피를 권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거라도 드시라 했더니 저를 달리 봤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맙다 말하고 커피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업무 관련된 질문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차갑게 굴던 그녀가 제게 마음을 열었는지 제게 다가와서는 대답을 해주는데 살짝 귀 뒤로 머리를 넘기는데 보이는 새하얀 목덜미와 제 의자에 기대 써있는 데 등 뒤로 살짝 느껴지는 신체 접촉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사보작거림에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에 온몸에 힘이 불끈 들어갔어요. 그날 야근을 계기로 그녀와는 조금 더 가까워진 듯 싶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인사를 건네니 매번 눈웃음만 치면서 인사를 대충 받아줬는데 제 이름 석자를 부르며 저도 안녕하시냐 하고 인사를 건네주더군요. 그녀와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도 제가 그녀에게 인사를 받는 걸 보더니 무슨 방법을 써서 저 콧대 높은 여자한테 인사까지 받는 사이가 되었냐면서 부럽다고 제 등을 탁 치더라고요. 괜시리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언젠가 또 그녀와 야근을 하려나 하다가 철회하는 현황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녀가 속해 있는 세 팀이 야근하는 날에 철회하는 인원은 한 명도 없고 세 팀이 야근하는 날에는 무조건 팀장님 혼자서만 철회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전부 젊은 여직원인데다가 그 당시 파업을 주도했었던 주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팀장인 그녀가 세 팀 직원들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혼자 독박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순간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팀 사람들한테 세 팀이 야근하는 날이면 무조건 제가 그 야근을 대신 해주겠다고요. 팀원들이 제가 여 팀장님과 어떻게 해보려는 거라는 걸 단번에 눈치챘지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야근을 대신해 준다는데 마다할 게 뭐가 있겠냐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팀장님과 야근을 하게 되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부러 제가 그녀와 함께 야근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도 제가 일부러 그녀와 함께 하기 위해 이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어느 날부터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는 듯해 보였어요.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막차를 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술이 땡긴다는 식으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주 가는 술집에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그녀를 꼬들겼는데 제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당시에 거리두기 때문에 가게들이 저녁 10시까지 밖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 당황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등을 쓸어내려주더니 대리님은 용이 주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허술한 면이 있다면서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녀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 몇 개를 사더니 다시 저를 데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출입 기록은 자기 거만 남을 테지만 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직원 휴게실만큼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녀를 따라 방금까지 야근하던 휴게실에 들어서니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해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매일 일상을 보내는 회사에서 그녀와 단둘이 아무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다니 말이지요. 그녀가 술을 마시면 열이 올라서 그런다며 처음으로 제 앞에서 정장 외투를 벗었는데 그녀의 여성스러움이 잔뜩 감춰져 있었습니다. 새하얗다 못해 투명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녀의 셔츠에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기도 뭐하고 하늘을 보고 있기도 뭐한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끄럼을 타냐고 하더라고요. 눈웃음을 치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그녀의 알 수 없는 매력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아있으면 술 따라주기가 힘들다며 제 옆으로 다가와서 앉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달려들 뻔했어요. 그렇게 속으로 겨우겨우 참아내며 술을 한 잔 두 잔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를 좀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국 그녀와 저는 연인처럼 눈이 맞았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앞으로 억지로 자기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야근하지 말고 퇴근하면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퇴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일부러 도맡아 하던 야근을 뒤로 하고 그녀의 집으로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제가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저와는 그만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에 뭐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는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저를 그렇게 잘라냈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야근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녀의 집으로 퇴근했지만 출입문 비밀번호가 이미 바뀌어 있는 뒤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 건지 그날은 집으로 퇴근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건넸지만 이제는 저에게 받아주던 눈웃음마저 사라져 있고 거의 남남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그녀는 아직도 저를 먼 사람 취급하며 아무 일도 없던 척 지내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었으니 조만간 그녀에게 꽃다발이라도 들고 찾아가 제 마음을 다시 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힘든 게 맞는 거겠죠? 제 답답한 마음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40살 남자입니다. 아내와 10년 동안 결혼하고 딸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상무님은 그런 제 말에 허허 웃으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저만 손해를 본다고 하시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 그냥 와이프와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상무님이 저를 보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방금 말했듯이 저는 결혼을 한 유부남입니다. 집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좋아해서 캠퍼스 커플로 무려 2년을 사귀고 졸업한 후에도 그 사랑을 꾸준히 지켜나가 연애 4년 만에 결혼을 한 아내이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다가 하늘에서 저희의 노력을 아시고 들어주셨는지 저희에게 와서 제 봄을 이어가는 8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댁에도 잘 보이고 싶다고 홀로 지내시는 아버지를 저희가 사는 아파트 주변으로 모시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너무 고마워서 안아주며 자기 같은 와이프는 없을 거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제 와이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옆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 먹을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있어요. 착해도 너무 착한 우리 와이프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무 노년에 행복하게 지내셔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가 챙겨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로 걸어가는 중에 우연히 침대 옆에 무슨 약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와이프가 아픈 데도 없어 보였는데 무슨 약이지 하고 와이프에게 물어봤는데 얼굴이 많이 당황한 듯 제 손에 들은 약판을 뺏어서 부엌 싱크대 위 서랍에 넣었어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그냥 영양제라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지만 조금 수상해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약의 기능에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약이 피임약이었어요. 저는 요즘 와이프가 피임약을 먹을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피임약을 먹는 거지? 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카드 내역을 조회해 보았는데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와이프한테는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서 오후 2시쯤에 집으로 퇴근을 할 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와이프와 같이 영화를 보기 위해 집으로 갔어요.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와이프가 없었어요. 이 시간에 어디나 갈 곳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소파에서 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사람이 핸드폰도 두고 어딜 간 거야 하면서 아버지는 오늘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아버지 집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 문 앞에 다가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고 문이 채 닫히지 않은 안방을 엿보았어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거죠. 저는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그 순간 그 두 사람은 제가 서 있는 문 쪽으로 쳐다보고는 기겁을 하며 방구석으로 숨더라고요.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제 와이프를 쳐다보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분노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노려보자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며느리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방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의자며 그릇이며 장식장이며 모든 손에 잡히는 것은 다 때려 부시고 집어던졌습니다. 저를 따라 집으로 돌아온 와이프가 저를 붙잡고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 순간 유치원에서 돌아온 제 딸이 이런 저와 엄마를 보고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우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와이프와 딸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와이프가 그것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일단 우는 딸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재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을 나와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 비스듬히 앉아있는 와이프를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딸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집을 나와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서 그냥 화가 나도 다 참아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왔을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와이프에게 거의 화를 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고 그냥 거의 다 제가 와이프 말에 져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를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남편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저는 다음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이프는 한숨도 못 잤는지 거실 바닥에 앉아 소파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와이프에게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따위 짓을 하면서 나를 쓰레기 취급한 게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아버지와 실수를 저지른 건 정말 그때뿐이라고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그렇게 다른 남자도 아니고 내 아버지랑 바람을 피운 여자인데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진명이며 카드 그리고 차 등 모든 것을 다 제 명의로 바꾼다고 말했고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니 뭐라도 와이프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하며 아버지와의 그 어떤 연결고리도 다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죽어도 장례식 치를 때에도 얼굴 비칠 일 없을 거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에서 녹이 슬어있고 더러운 때가 묻은 주택단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실 제 꿈은 이런 주택에 와이프와 딸과 오순도순 노년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이런 제 꿈이 너무 싫다고 하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제게 할 말이 없으니 이런 데로 이사를 가도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 달에 3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먹을 것과 생필품을 사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바람을 필 수 있는 여자입니다. 돈을 있는 대로 적게 주고 어디 나가 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30만 원을 준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불륜이나 저지르는 엄마를 따라서 저와 함께 지방에 내려와 친구들을 모두 잃고 혼자 덩그러니 유치원에 가야 해서 딸만 보면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저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딸도 조금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와이프도 자기 딸이 이런 지방에서 허접하게 유치원에 다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매일 딸이 유치원에 가고 나면 식탁에 앉아 울어서 저녁에 들어와 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거의 한 달이 다 됐을 무렵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계속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왜 전화를 했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조차 듣기 싫다고 그런 소리 할 거면 끊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부모이기 이전에 제 와이프와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제게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할 용기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불륜을 저지른 와이프와 함께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 억지로 같이 살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살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